청정제주 숙취비법과 탄산의 만남. 숙취엔 가스강. Timeless charisma. Pharaoh 2. 위대함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주거 명품.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파라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440명에 사망자도 9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 일본, 태국 등에 이어 이번엔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증상을 보였던 4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지만 오후 들어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교사들이 실종된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본격적인 수색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귀국한 교사들은 하산 도중 산사태가 났다며 실종된 교사들과 사고를 피한 뒷그룹 사이의 거리는 6m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군복무를 희망했던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국방부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반발했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출근한 날 사무실에 책상이 없어진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해서 딱 출근했는데 첫 면담 시작할 때 대화가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려고요? 아빠 육아휴직자는 2만 명을 넘었지만 기업들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수제 반찬 가게들이 실제로는 상당수 중국산 식재료를 쓰거나 아예 중국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파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4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초기 방역망이 뚫리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8시 뉴스는 지금부터 중국을 비롯한 세계 상황과 우리 보건당국의 대처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국 특파원이 중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461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 1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남쪽으로는 하이난과 마카오, 타이완, 홍콩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북쪽 헤이룽장성에도 의심 환자가 보고되면서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수산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추가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疫情传播途径以呼吸道传播为主，病毒存在变异的可能，疫情存在着进一步扩大的风险。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스와 같은 등급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중국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발원지 우한엔 곳곳에 체온 측정기가 설치됐고 우한에서 출발하는 단체 여행은 금지됐습니다. 就是没有必要，我们建议外面的人不要到武汉。
那么武汉的市民呢，没有特殊的也不要出武汉。 또 우한을 오고 가는 항공권을 비롯해 각종 교통편의 취소 수수료를 없애는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现在武汉有一个刚出台的这个政策，可以退，在哪儿买了申请就行了，可以交税啊。 중국 전역에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베이징의 병원에서 확진자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중국인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는 우리 교민이 한 700~800명 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에 오지도 말고 또 가지도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성엽 특파원이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온종일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고 병원엔 체온을 재려는 사람들, 상점엔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일상이 돼버린 우한시 모습입니다. 그냥 마스크 안 쓴 사람도 드뭅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려니 체온 검사를 2번 하더라고요.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택근무, 재택근무,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하라고 한. 우한시 교민은 700~800명 수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우한을 벗어나려는 교민들이 이번 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웬만하면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국 가죠. 내일 가시는 분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우한을 오지도 나가지도 말라는 당국의 권고 때문인지 공항은 예상보다 한산합니다. 하지만 발열 검사 모습을 찍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정도로 분위기는 예민했습니다. 교민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꺼려집니다. 그래도 정부가 철저히 통제됐던 17년 전 사스 때보단 낫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만성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업무상 출장으로 우한에 온 사람들은 귀국 이후가 더 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설 연휴 때 이제 가족들 방문을 해야 될지 좀 그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잠복기가 있으니까. 이상 증세를 보인 교민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단체방을 통해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 영사관에 바로 연락을 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손 잘 씻고 외출하지 않는 것 외에는 딱히 예방법이 없는 처지라 교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또 태국에 이어서 아시아 밖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우한을 다녀온 30대 남성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싱가포르와 또 베트남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금지하면서 사실상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우한에 다녀왔거나 또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가운데 열이 나고 기침 증세를 보여서 검사받은 사람이 4명 더 늘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내 상황은 남주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지난 밤사이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돼 검사받은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국내 첫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3명과 중국 우한에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자진 신고한 1명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달 중순 우한에 다녀온 20대가 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새로 격리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사 대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새롭게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받은 30대 중국인 환자는 오늘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우한에 다녀온 뒤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지역 보건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설 연휴가 방역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의료원 등 국가음압격리병동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응급센터 앞에 혹시라도 해외 여행력이 있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미리 들어오기 전에 다른 환자와 만나기 전에 밝히도록 지금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다른 환자는 물론 의료진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내리면 그 안을 청소하고 다시 기내식을 씻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검역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또 제대로 된 예방 지침이 없어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항공사는 경유편까지 포함해 10개의 안팎입니다. 이 비행기들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기내식을 채워놓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이 일은 주로 우리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묻거나 옷에 묻거나 아직 특별하게 지침받은 거는 없고요. 아직 마스크를 쓰라는 말도 아직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제나 마스크를 갖춰놓은 경우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지급하고 손세정제 주고 쓰기는 쓰는데 뭐 아직 100%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타액으로 옮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승객이 사용한 기내식판과 물품을 다시 만지는 이들은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적어도 몇십 분에서 몇 시간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당연히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공항과 대형 항공사들은 협력업체의 일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검역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검역 강화하는 사이 정작 내국인 사각지대는 살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복싱 대회를 다음 달 초에 우한에서 예정대로 치르려고 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그 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IOC가 선수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중국 우한 대신 어디에서 또 언제 열릴지는 내일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내용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100명 넘는 환자가 또 추가됐는데 이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네, 제한된 정보로 전파 속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만을 통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유증상자 4명이 모두 음성이 나와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확진 환자 수보다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광둥성,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2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됐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제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유럽이나 다른 대륙도 지금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 춘제 연휴가 가장 큰 고비가 될까요? 네, 춘제 연휴가 걱정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이유를 더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춘제 기간 중국인들의 이동이 국외보다 중국 내부에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수록 환자는 늘 것이고요. 이때 우리나라와 왕래가 잦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감염이 확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우한에서 오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되지만 춘제 이후에는 베이징, 상하이에서 오는 비행기나 배편에 대해서도 검역을 확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좀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위원회를 열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건지 지금 회의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비상사태는 5번 선포된 적이 있는데 선포되면 여행 금지나 봉쇄 조치 등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오늘 우한 지역을 스스로 봉쇄하겠다고 밝힌 점, 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 선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 계기로 중국 여행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혹시 외국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기침, 침방울로 감염되고요. 이건 마스크로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라도 마스크 쓰시고요. 손 자주 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열이 나면 보건당국에 신고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교사 4명이 실종된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수색팀은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포카라라는 곳에서 헬기를 띄운 뒤에 그 주위를 돌면서 금속 탐지기로 수색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상에서 이 금속 탐지 신호가 울리는 곳을 찾아서 그 근처에 쌓여 있는 눈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수색 작업이 이뤄진 곳과 또 헬기가 드나드는 포카라 이 두 곳에 저희 취재팀이 지금 각각 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색 현장을 취재한 정반석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수색팀과 함께 오전에 포카라를 출발해서 사고 현장인 데우랄리에 도착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구조대원들이 금속 탐지기와 탐측봉을 들고 사고 현장을 수색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색이 진행됐는데 헬기에서만 사용하던 금속 탐지기를 처음으로 사고 지점 얼음 위에서 활용했습니다. 오늘은 5군데에서 금속 탐지기가 반응해서 그곳을 1m 넘게 파봤지만 안타깝게도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얼음을 파내려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파는데도 6명이 그대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3군데를 파봤지만 현재는 발견은 못했고요. 네팔 군인들도 삽으로 사고 현장을 파내려 가는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틀 전에도 눈사태가 나 최고 10m 깊이의 눈과 얼음 덩어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굉음과 함께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부터 조금씩 눈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 우리와 3시간 15분 차이가 나는 네팔 포카라 공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현 기자, 현장에 나갔던 수색팀이 지금쯤이면 그 공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수색팀은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현지 네팔 군인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이 어몽길 대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측 수색팀 그리고 현지 사정이 밝은 현지인 이렇게 크게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포카라 그 공항인데요. 이 활주로 맨 끝에 보면 한 측면에 보면은 이 헬기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수습을 위한 대원들은 저 헬기를 통해서 사고 현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수습 작업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대부분 모든 수습 대원들은 지금 현재 포카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돌아온 수습 대원들을 좀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색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물로 눈을 녹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던데 그 가능한 말인가요? 네, 지금 사고 현장은요,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저는 지금 육안으로 지금 그 사고 현장이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얼마나 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산 위에 산 정상쯤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밑에서 지금 그 마지막 부분, 눈이 쌓여 있는 곳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요, 인근에
동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굴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좀 흘려보내서 눈과 얼음을 좀 녹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현장은 이렇게 눈에 잘 녹는 폭신폭신한 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있는 얼음들, 그러니까 바위 같은 얼음들도 같이 쓸려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흘려보내면 얼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제 헬기를 타고 하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 지상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내일도 그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제는 이제 기상 상태만 좋다면입니다. 기상 상태가 좋으면 오늘 같은 수색 작업이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 정 기자의 리포트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일단 수색팀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상에서 탐지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탐지기에 반응이 있으면 눈을 직접 파서 한번 확인해보는 지금과는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팔 정부는 수색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견을 오늘 오후에 사고 현장으로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실종된 교사들과 함께 네팔에 갔었던 다른 교사들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고 몇 미터 앞서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눈에 휩쓸렸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4명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6명이 귀국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입니다. 동료들도 같이 못 오고 이런 심정에서 갑자기 제가 스키려도 쳐가지고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아 하산을 결정했고 두 그룹으로 나눠 내려오던 중 눈사태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고요. 좀 선두그룹하고 앞에 후미 그룹의 앞에 있는 분들은 6m 정도. 대우랄리 산장을 출발해 눈을 헤치며 하산하던 중 순식간에 눈사태가 일어나 앞서가던 일행이 휩쓸렸고 6m쯤 뒤에서 선두그룹을 따라가던 팀은 바위 틈 등에 숨어 간신히 화를 피했단 겁니다. 뒤따르던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찍은 영상에도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 바위 앞에 바위 앞으로 와. 사고 직후 시야에서 사라진 동료를 찾으려 했지만 거센 눈보라에 자체 구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산을 포기하고 대우랄리 숙소로 되돌아갔고 다음 날 구조 헬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귀국한 교사들의 건강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사고 후유증이 큰 만큼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사고 경위를 더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면서 더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란 정규군과의 교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청해부대에는 관련한 작전 지침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09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선박 항행 안전 확보가 임무입니다. 때문에 해적과 교전, 나포 선박 구출, 우리 선박 호송에 관한 상황별 세부 작전 절차, 즉 작전 지침에 따릅니다.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호를 납포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할 때도 대해적 작전 지침이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 해역이 3.5배 넓어짐에 따라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란 해군의 함정, 잠수함과 단독 교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작전 지침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청해부대에는 작전 해역 확대와 연계된 어떠한 작전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전 지침은 현장 지휘관에게 교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전 상황 발생 시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외국 정규군과 교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작전 지침도 없이 이란군과 예기치 않은 교전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치 않는 확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 명분과 국회 동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군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명확한 작전 지침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근거 없이 조작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데 검찰은 즉각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는데도 최 비서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난 2011년부터 3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게 사실이며 서면 작성 보조와 재판 방청,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증빙 서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며 50여 장의 서면 진술서를 냈는데도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 물증들과 서면 진술이 달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 비서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과 이달 피의자용 소환장을 2차례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며 가족이 받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현재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있어 불가피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힌 점도 논란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여란 인사 검증을 가리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과는 별개로 최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사적인 일을 청와대 소통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신 전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들려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에 필요한 시도당 창당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오늘 30분 만에 끝난 경북도당 창당대회는 아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열렸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경북도당이 도당 창당대회를 연 곳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최교일 의원 사무실입니다. 최 의원은 한국당 소속으로 엄연히 다른 당 행사지만 최 의원이 대회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미래한국당과 한국당은 그야말로 자매 정당입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정당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 참석한 대회는 30분 남짓 걸렸는데 절반 가까이 최 의원의 축사로 채워졌습니다. 울산시당과 경남도당 창당대회도 한국당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대구와 부산에 이어 영남권에서만 시도당 5곳을 창당한 건데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5곳 이상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최소 요건을 갖췄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비례의석이 늘 것으로 기대해온 소수정당들은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위성정당, 꼼수정당 꼭 막아야 됩니다. 막읍시다. 참으로 모렴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장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을 희화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TBS 라디오에 출연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 거냐는 질문에 그럴 명분이 없다면서 결과에 따라 원내일당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명분이 없더라도 지지자들을 설득해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현실론이 물밑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도 계속 군 복무를 원했던 육군 하사를 군 당국이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간주하고 오늘 밤 12시 전역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결정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의 통보를 받은 육군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녁 통보 1시간쯤 뒤 군복 차림의 변희수 하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저는 제6군단 5기와 여단 전차 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부사관 특성화고를 갈 만큼 절실했던 군인의 꿈이지만 성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은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달아났고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을 결심했다. 이를 미리 보고도 했다며 군이 발급한 국외 여행 허가서 사본도 공개했습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하였으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이 질문해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선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전역 철회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도 남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자, 이 내용 김하영 기자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던 사안인데 군에서는 결국 전역 결정을 내렸어요. 혹시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사실 이번 군의 전역 심사 과정을 잘 보면요. 성별 전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피해간 셈입니다. 군 인사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일종의 부상으로 간주를 하고 전역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무하겠다는 군인 사례가 창군 이래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변하사가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네. 우리 군 당국이 병영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군은 기존의 룰대로 판단을 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좀 유보를 한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변희수 하사 말고도 이런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다른 군인 또 간부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사회적 논의를 좀 더 넓혀서 해봐야 할 시점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하사가 전역 통보에 승복을 한 게 아닙니다. 다음 조치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갈 텐데요. 변하사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이 논의는 법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군 내부에서도 부대 안에서도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 성소수자 군복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영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지난해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가족의 슬픔이 크고 또 피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 주택가 주차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 토순이가 발견됐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잠시 길을 잃은 사이 근처 가게 종업원 정모 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정 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자 화가 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양이를 내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 17일엔 고양이 2마리를 죽인 50대 남성이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잔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가 되고는 있지만 범죄의 어떤 사회적 위험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서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최대 2년인 징역형을 3년까지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 경시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SUV 한 대가 갑자기 가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가게 안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운전자를 바꾸려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운전석에 타려는 순간 SUV가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남성이 차량을 잡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피자 가게 입구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피자 가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남편과 운전을 교대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차량이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다 가게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건물 대형 유리와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가게가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왕복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서 다른 차량 사고는 면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내리기 전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일 만큼 아빠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육아휴직을 쓴 한 남성이 직장에 복귀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5년 동안 홍보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1년 휴직하고 5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첫 출근한 날 사무실에 A씨의 책상은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자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자기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다른 부서 다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 가고 일본 직원으로 가야 돼요. 팀장도 그래도 못 주는 거죠.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해서 딱 출근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요? 그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병원 측은 A씨의 업무 특성상 계약직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A씨 자리에 다른 정규직을 채용한 상태라며 일단 A씨를 사원으로 발령내고 빈자리가 생기면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깎거나 직위를 강등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육아에 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부부가 공통으로 지게 할 수 있고 이런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기업들의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선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휴직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가 10만 명, 아빠 육아휴직자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제외된 숫자니까 실제는 더 많겠죠.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의 65%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고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불과한데 앞서 보인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경력 단절,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고 맞돌봄 문화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을 확정했고 내일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합니다. 주요 수사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형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검찰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도
재판만 맡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내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 부장검사들의 교체가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민병과 경제개혁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검찰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파악해 이재용 부회장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국회의원 34명과 시민단체 등이 법원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교체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횡령 피해자는 삼성,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며 피해자가 세콤을 설치한다고 도둑을 풀어줄 순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2019년 우리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2%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부분 재정 투입에 기댄 것이지만 소비와 투자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총력전이라 할 정도로 재정 집행을 늘린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넘는 전기 대비 1.2%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에 턱걸이했습니다. 2.5에서 2.6%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지만 1%대 추락은 겨우 막은 겁니다. 민간 부문 부진으로 연간 2% 성장 중 75%를 재정이 담당했지만 정부는 차선의 선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분기 들어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설비 투자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도 자아냈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 쪽에서의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돼갖고 나타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도 1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될 거로 보여집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정부 목표인 2.4% 성장은 무엇보다 민간 투자 회복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명절을 앞둔 요즘 반찬 가게도 대목을 맞았는데요. 이번에 이뤄진 집중 단속에서 여러 곳이 적발됐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는데 박찬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정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 시골에서 직접 캔 100%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했다는 자부심. 설 명절을 앞두고 반찬 가게들이 붙여놓은 홍보 문구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 단속 결과 이 가게의 절임류와 나물류 반찬 상당수는 중국산이었습니다. 표시 혹시 해놓으셨을까요? 안 하면 손님한테는 직접 다 말씀드려요. 식재료 영수증을 요구하자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중국산은 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1kg에 14,000원인데 국산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수입산으로 의심이 됩니다. 절임류 반찬은 원재료에 양념이 돼 있다 보니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앱을 이용해 반찬을 파는 가게도 늘고 있어 실물 확인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선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죠. 다 양념에 묻혀가지고 잘 몰라요. 농심품부는 원산지 거짓 표기로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나와 마을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언제, 얼마나 흘러나온 건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석 달마다 하는 방사선 수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관통하는 하천에서 원자로나 해결류 실험에서만 나오는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 농도는 킬로그램당 137베크렐로 주변 토양보다 많게는 248배나 높았습니다. 사용 해결료 또는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뭔가 폐기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거는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입니다. 조사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나온 세슘이 빗물길인 우수관을 타고 하천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슘이 흙에 잘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주변 토양에서만 농도가 높게 나왔고 하천의 농도는 평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새어나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방출 시기도 이전 검사일인 지난해 9월 말부터 세슘이 검출된 석 달 사이로만 짐작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세슘 검출을 확인하고서도 2주가 지나서야 공개한 이유를 의심합니다. 정부는 해당 구역을 밀봉 조치하고 오염 토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겨우 370g이었던 아주 작은 아기가 오늘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처음에 생존 확률을 1%도 안 되게 봤었는데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건강하게 자란 소망이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G1 이청초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손과 발에는 보조장치를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보다 넉 달이나 빨리 엄마 뱃속에서 24주 3일 만에 몸무게 370g, 키 25cm로 태어난 이른둥이 소망입니다. 가슴에 공기가 차고 탈장이 생기고 작은 몸으로 생사의 고비를 수차례 넘나들며